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면서 또 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하고 있는 이준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강의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별을 이제 금지하는 법률인데,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결국 차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차별을 한 행위자, 즉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그런 것임과 동시에 이런 구제와 제재의 그 절차, 내용, 그 권한,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망라한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금방 말했듯이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해서 혹은 어느 정도 다양한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들을 포함한 그와 같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금지 영역을 19가지 사유와 또 기타 사유 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고 있는 기타 사유 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금지 사유들을 담고 있고, 또 차별금지 영역도 고용과 교육, 그리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고 부르는 어떤 거래 영역, 그리고 성희롱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차별 영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이제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그 명칭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어떤 조직, 그리고 권한, 또 업무와 그 업무를 실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 차별금지법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차별금지 사유마다 또 차별금지 영역마다 이제 이렇게 제정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4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법제에 존재합니다. 뭐 잘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고, 그건 이제 장애라고 하는 사유를 가지고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데, 장애에 특정된, 장애라고 하는 차별금지 사유에 특정된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보통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이 성차별금지법도 성별이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를 특정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연령차별금지법이죠. 이건 이제 연령이라고 하는, 나이라고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고용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한정해서 규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법률 안에 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제 추가한 법률이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개별적인 차별 금지 사유, 또 뭐 고용이라든지 또는 등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영역에
한정해서 규율하는 이제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을 우리가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외에도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외국의 법제들을 보면 외국의 법제들도 역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도 있고 또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들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으로서 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은 법률과 함께 또 개별적 사유마다 또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에도 호주 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호주의 인권위원회, 우리와 같은 인권위원회가 있고 그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그 권한, 뭐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일종의 조직법, 절차법으로서의 호주 인권위원회법이 있고 그건 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주에도 연령, 장애, 인종, 성별 이런 4가지의 차별금지법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차별금지 사유마다 또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매우 유사하게 차별금지 법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호주라고 볼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영국은 원래는 이런 그 동일임금법, 또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차별금지법, 그리고 그 밖에도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액트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그런 이제 입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입법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종교차별이라든지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연령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쭉 규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차별금지 사유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었던 예가 영국이고 우리가 아마 이제 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할 때도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법제가 영국의 법제인데 영국은 이제 이 모든 법률이나 그 규정들을 통합해서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2010년에 약 10년 전인데 2010년에 만들면서 이 법들을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평등법이라고 한 하나의 법률 차별금지법 안에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들을 아우르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특이한 것이 다양한 차별금지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용이죠. 고용 관계와 관련된 직장 내의 차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별 금지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밖에도 이제 학교, 교육 영역,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래, 일상적인 거래 영역이라든지 또는 무슨 광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차별 금지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미국 매우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주로 이제 고용 영역에 한정해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따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민의 권리 우리가 흔히 이걸 민권법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는 민권법 제7편에 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미국의 차별금지법 하면 이제 민권법 제7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벌써 이제 1964년 그때 이제 뭐 미국은 그 당시부터 이제 흑백에 대한 그런 차별이 심각했고 이런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벌써 60년대부터 담고 있었던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으로서 연령차별금지법이라든지 미국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예는 또 조금 특이한 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판례법 국가로서 또 이런 판례들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또 주요한 그 법제의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도 이런 일종의 이제 일반적 차별금지법 물론 이제 그 영역은 고용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민권법 제7편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장애나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또 이런 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호주나 캐나다는 이제 영국의 예를 많이
모델로 삼고 있지만 뭐 그래도 근데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 이제 캐나다 인권법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차별금지 사유가 또 망라되어 있고 차별금지 영역도 다양하게 이제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영국과 이제 캐나다가 같은 입법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통일된 차별금지법 안에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다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보았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들을 다 망라해서 규율하기 때문에 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차별금지 사유, 영역들을 굳이 담지 않더라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금지 사유, 영역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이제 하나하나의 법률로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은 이제 물론 이제 그 하나하나의 법률들을 집행하는 기구를 각각 둘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인권위원회, 우리나라 예처럼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 내지는 차별시정위원회, 무슨 평등위원회, 뭐 이와 같은 이제 인권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다 그 법률들을 통틀어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든다면 좀 문제가 덜 하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의 기구로 집행기구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자칫 이제 심사의 기준이 달라지고 차별을 판단하는 어떤 개념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차별인 동시에 종교차별인 동시에 인종차별이 발생했으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기구에서 다룰 것인지 또 각각의 차별금지 사유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복잡된 어떤 차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라든지 했을 때는 아무래도 통합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새로운 어떤 사유나 영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제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인권위원회법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종의 조직법이나 절차법으로서 그 차별을 시정하는 어떤 기구의 조직과 권한과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을 넘어서 그거를 이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이전에 왜 차별이 금지되고 차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인권위원회법 이외에 그런 차별금지법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그럼 차별금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건 결국 이제 차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평등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평등을 결국 침해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차별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평등에 대한 이해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일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차별이다,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그런 상황이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차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차별과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차별은 약간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평등이 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평등과 상대적인 평등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평등이라고 부르는데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상, 특히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대우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럼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절대적 평등이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람마다 다양한 개성이 있고 인격이 존재하는데 동일하게 행동하고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즉 같은 것 혹은 다른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과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다른 것이고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같은 것이죠. 물론 이제 도대체 그럼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여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지금 말하고 있는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는 그 문제가 된 영역마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여성의 고유한 성격인 임신 출산이 문제됐을 때는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남성은 임신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리적으로 여성이 가진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있는 다른 존재니까 우리가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군대에 가야 된다. 이건 문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과연 남성과 여성이 같으냐 다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든지 하는 거에서 보면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금방 말씀드린 임신이나 출산 내지는 어떤 체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는 것, 즉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차별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사실은 뭐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남성과 더불어 여성도 같은 대우를 해야 되는데 왜 특별히 유리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차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평등 내지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 두 개의 대상 우리가 그걸 이제 비교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비교 집단이 과연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즉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거는 뭐냐면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차이를 차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차이들 중에 유의미한 차이만을 차이라고 볼 것인지 뭐 거기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별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대상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이가 없으면 같은 대우, 그걸 우리가 동등한 대우라고 하고 차별이 차이가 있으면 그 다른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차등적 대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일관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하는 평등도 동일합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상대적 평등. 차이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이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는 것이 평등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별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별은 지금 얘기했던 주로 이제 직접 차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예 의도적으로 가시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차별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는 차별이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두 대상을 다르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전혀 애초에 차별의 의도는 없었고 그러니까 외관상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특정한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차별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예가 이제 장애인의 예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외국어, 뭐 영어 평가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에게 똑같이 시험지를 배분한다라든지 청각장애인에게 듣기 시험을 시킨다라든지 했을 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 이유는 그 대상들의 그 기본적인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 차별과 함께 이제 간접 차별, 그러니까 외관상은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차별의 의도는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특정한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간접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간접차별을 인정하는 그 이유는 직접차별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가시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명하기가 쉬운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간접차별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차별의 피해자들이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접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고안해냈고, 지금은 다 이런 차별의 개념이 인정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의 개념에서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과 함께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이제 괴롭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괴롭힘, 해러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인 거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차별 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침해하는, 또 사람을 이렇게 위협적이고 뭔가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고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괴롭힘이라고 부르는데, 대개는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하고 이런 괴롭힘을 하는 대상과, 그러니까 괴롭힘을 받는 대상과 괴롭힘을 하는 대상 사이에서는 일종의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남성과 여성 간에도 권력 관계가 존재했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권력 관계가 존재하죠. 기업 내에서도 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이런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뭐 학교에 가서도 교사나 교수 혹은 뭐 교직원과 학생 간에도 그런 권력 관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런 권력 관계를 전제로 해서, 즉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로 해서 결국은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롭힘이 차별 안에서 이해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비대등한 권력적 관계 안에서 괴롭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약자들도 강자에 대해서 뭐 욕설을 한다라든지 조롱을 한다라든지 비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괴롭힘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저항일 수도 있고 또 비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괴롭힘의 개념 안에는 일단은 조금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차별 금지 사유마다 존재하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 권력 관계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뭔가 괴롭히는, 즉 존엄성을 침해하기 위해서 모욕적이고 위협적이고 이런 굴욕적인 그런 언행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괴롭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괴롭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집단 따돌림, 뭐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이제 괴롭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괴롭힘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 기존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접차별이라든지 지금 말하고 있는 괴롭힘이라든지 새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또는 우리 방송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괴롭힘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빈번하고 또 가혹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고용 영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뭐 학교든지 뭐 어떤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괴롭힘을 차별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혐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의 현상 가운데서 사실 명백하게 이제 우리가 규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혐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헤이트라고 하는 현상.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뭐 특별한 인종, 특별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을 혐오한다라든지, 뭐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범람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언어로 표출됐을 때 본인은 그것을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회복할 수 없는, 더 이상 생명을 나의 삶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정도로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혐오를 일종의 괴롭힘으로 이해하고, 또 그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현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차별의 개념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고용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직장 내에서 직위를 이용한다라든지,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대상, 피해자에게 여기 말하는 이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그를 통해서 그거에 성적인 그런 언동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순응한다라든지, 또는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고용상의 분리 내지는 어떤 특별한 대가를 주는 그와 같은 행동들이 이제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적인 언동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괴롭힘 안에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주관적인 이런 감정보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하나의 가치 침해로서 뭐 존엄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대체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성희롱도 원래는 괴롭힘의 한 부분이었고, 괴롭힘의 핵심은 사실은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이나 굴욕감 같은 주관적인 감정이겠지만은,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법적인 객관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와 같은 행동. 그러나 이제 성적 언동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희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괴롭힘, 그 중에서도 또 성희롱,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인권위법에서 성희롱, 그 다음에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차별의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제 간접 차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애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대우를 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이 외부적인 조건을 변화시켜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편의 제공이라고 부르고, 그 편의 제공은 물론 이제 정당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서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될 그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든지, 다른 어떤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배려를 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문을 좁게 만들어서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라든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애인에게 당연히 제공돼야 될 편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의가 오히려 제공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차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간접 차별의 이제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차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별 금지 사유와 영역인데, 우선 차별 금지 사유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차별을 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차별 사유라고도 부를 수 있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아주 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흔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어떤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인권 선언 같은 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차별하는 사유 중에 이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 어떤 국적이나 사회적인 배경, 그다음에 이제 재산, 어떤 출생이나 그 밖에 사회적 지위,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세계 인권 선언에 나와 있는 이 차별 금지 사유들은 뭐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된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이 사유 중에 많은 부분은 여전히 이제 중요한 차별 금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헌법에 매우 간단하게 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 세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뭐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인 차별 금지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인종이나 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늘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밖에 이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19가지의 차별 금지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신체 조건, 또 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그다음에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그리고 이제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기타 사유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이제 기타 사유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을 정도로, 뭐 우리 이 차별 금지 사유는 뭐 전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차별 금지 사유를 담고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나라만큼 이제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규율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캐나다도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규율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젠더 아이덴티티나 익스프레션, 이거는 이제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또 이 금지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보면은 제너틱 캐렉틱스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유전적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걸 가지고 차별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현대적인 그런 차별금지 사유까지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차별금지 영역이죠. 차별금지 영역인데, 아까 언급했던 우리 헌법에서는 차별금지 사유는 3가지만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금지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매우 포괄적으로 사실 틈새 없이 차별을 다 금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아까 이제 나왔던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차별금지 사유를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4가지죠. 그래서 고용,
재화 용역 및 교통수단, 상업시설 뭐 등등의 이걸 우리가 이제 재화 용역의 공급 이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 이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했던 성희롱, 이렇게 이제 네 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희롱은 사실은 차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차별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광고, 차별을 담고 있는 광고라든지 또는 방송과 관련된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차별금지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영역들을 반드시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별금지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별 영역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규율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의 개념과 우리가 차별에 금지되는 영역과 사유를 이제 이해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서두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상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황이나 행동을 우리가 이제 차별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차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일정한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하고 이게 차별인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평등에 합치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2단계 내지는 3단계의 논리적인 구조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비교가 되고 있는 집단,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비교가 되고 있는 집단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 집단의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집단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비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집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즉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사실은 판단이 어렵고, 사실 그 판단이 쉽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매우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대우를 해야 되고, 차이가 없을 때만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비교 집단을 상정을 하고 그 비교 집단 사이에 차이 여부를 확인한 뒤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차등적 대우를 했다라든지, 차이가 있는데, 즉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동등한 대우를 해버렸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에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임신 출산이라고 했는데,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대우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어떤 막 임신 출산 이런 해악이 되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라든지, 임신 출산 중인 여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해버리는 것은, 그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함으로써 그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확인된 후에는 그 차이에 부합하는 대우를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평등이다, 차별이다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차별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그러한 차이가 확인되고 난 후에 거기에 다른 대우를 했을 때, 차이가 없는데 같은 대우를 했다라든지, 차이가 없는데 다른 대우를 했다라든지, 차이가 있는데 같은 대우를 했을 때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이거는 차이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후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를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차별의 개념은 보통은 매우 이제 간단하게 인식하는 거죠. 내가 같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우를 받았을 때 차별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죠. 또 하나는 꼭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가 아니라 다른 집단을 유리하게, 그걸 우리가 이제 우대라고 하죠. 우대하는 경우에도 차별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에 따르면 차이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차이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여부를 판단하든지, 보통은 이렇게 2단계나 3단계를 거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도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평등의 관점에서 판단하면서 일종의 이제 차별로 봤죠.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거는 차별이다. 왜? 한편으로는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과 또 한편으로는 역시 군대에 갈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다라고 본 거죠. 바로 이런 그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여성이나 장애인과는 다르게 남성으로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유리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불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같은 개념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대우, 우대를 한 거죠. 우대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고, 그렇다면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2단계로 구분을 해보면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군대 갔다 온 남성과 군대에 가지 못하는 여성이나 장애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면 2단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남성이나 군대 갔다 온 남성이나 군대 가지 못하는 여성이나 장애인은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른 대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단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남성과 군대 갔다 온 남성과 군대 가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여성은 다름이 없는데 다른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완화된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엄격한 심사 기준을 다른 말로 비례성 원칙이라고 불렀고, 완화된 심사 기준을 자의금지 원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완화된 심사 척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느슨한 기준을 말하는 거고, 엄격한 심사 척도는 조금 강한 심사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때 좀 강력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헌법이 적극적으로 평등을 명령하거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면 명시적으로, 그러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우리 헌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차별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 헌법 곳곳에 보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남녀 간의 성별에 따른 고용사령의 차별이라든지 특히 임금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 스스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이 명시적으로 평등을 명령하거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차별로 인한 관련된 기본권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가 존재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인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 가산점 경우에는 당연히 성별이라고 하는 명시적 차별금지 사유, 또 고용과 관련된
그래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명시적인 언급, 뭐 그로 인해서 여성이나 장애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아주 중대한 어떤 그런 제한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차별의 문제가 다른 인권 침해만큼 판단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차별을 판단하는 문제의 핵심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차별을 판단하는 과정은 많은 사안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렵다고 포기할 과정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정이고, 그리고 분명히 차별이라고 하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한은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 기준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별금지법에 담아서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 혹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정 직업 자격이라든지 모성 보호라든지 적극적 조치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입법례나 우리의 법제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곳인데, 진정 직업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금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의해서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극 배우를 선발할 때 흑인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은 당연히 흑인이 채용될 수 있고, 백인 역할은 백인이 채용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히 남성 역할은 남성을 선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특성의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금지하는 차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차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직업 자격. 그래서 이 진정 직업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모성, 그러니까 여성의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해서 그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회적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위 이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심지어 아주 강력하게 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쿼터를 부여해서 그 쿼터만큼은 반드시 선발하는 그런 제도들이 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차별의 어떤 역사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차별을 시정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통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담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이런 진정 직업 자격,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조 사항에서도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도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이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직무의 성격, 이게 진정 직업 자격이고, 모성보호라든지 적극적 조치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특별히 그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연령차별금지법에서도 동일한 규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무엇이고 어떻게 차별을 판단하느냐가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차별 피해자를 구해 줘야 되고 차별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이제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국가 인권 기구가들은 진정이라고 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죠. 진정.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complain. 자기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지금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직접 진정을 하든지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제3자가 진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와 진정인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진정을 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차별 행위인데, 그 차별 행위는 반드시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도 지금 구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진정 사건을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제 특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전에 긴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시급하게 이제 구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죠. 지금 말하는 이런 차별행위의 중지라든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긴급하게 차별을 시정해야 될 조치들을 해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권고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인권위원회의 이제 진정과 권고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뭐냐? 법원에 제소를 하는 거죠. 법원에 제소를 하는 거죠. 나 차별을 당했다라고 제소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본안 판결, 어떤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차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이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적극적 조치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뭔가 능동적인 조치를 법원 스스로 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차별금지법에 좀 더 상세하게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에게 진정도 할 수 있고, 또 진정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권고하고, 또 법원에 대해서는 이런 임시 조치라든지 적극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규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가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별 가해자를. 그러니까 국가인권기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라는 걸 할 수 있죠.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는데, 권고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이행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고를 이행할 수도 있고 불이행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상당 부분 해당 기관이나 개인들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면, 즉 불이행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의 어떤 조치들은 강제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이행을 이제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하는 거죠. 구제 조치라든지 어떤 법령이나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는 건데, 핵심은 이제 권고죠. 권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개 이제 차별 시정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권고가 나가죠. 차별행위의 중지, 그 다음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그러니까 어떤 인권 침해든 차별이든 간에 피해자가 받고 싶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단은 사과를 받는 것이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받은 피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주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경우에도 당연히 피해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권고의 한 내용으로만 들어가 있고 이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차별로 인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이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법적 구속력을 조금 강화해 주는 수단이 뭐냐?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시정명령. 그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발하는 일종의 강제력을 가지는 조치인데, 이런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과태료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불이행 시 부과함으로써 이행에 대한 어떤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이 시정명령이죠.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담당 기관이 법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이제 이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또 반복적으로 권고 불이행을 한다, 그리고 고의적이다, 그 밖에 어떤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더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을 법무부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정명령은 아까 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권고와 비슷하게 행위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정명령에 담게 되면 그건 이제 강제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이런 이행 강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반면에 시정명령은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이행 강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제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다는 거죠. 연령차별금지법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담당 기관으로서 이런 인권위의 권고를 받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정명령의 내용은 아까와 이제 대단히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연령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역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권고를 해도 안 들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이제 안 들으면 할 수 있는 건 이제 법원에 가는 건데,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손해배상이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규정을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만 둘 것이 아니라 모든 차별 사안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 뒤집어서 말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이제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그런 차별 행위가 범죄라는 거죠. 범죄. 그럼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뭐 징역형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형을 가할 수도 있죠. 그런 형벌이 부과되는 이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럼 뭐가 악의적인 차별이냐? 차별이 고의적이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냐? 일종의 보복적 성격을 갖느냐? 차별의 피해의 규모가 어떤 것이냐를 보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가 그 차별을 기본적으로 시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권고라고 하는 형태의 제재를 가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은 이제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시정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은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어떤 즉각적인 신속한 제재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납득할 만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정명령이라는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권기구의 판단 이후에 가는 것이 뭐냐면은 법원이죠. 근데 법원의 판단도 대개는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이런 민사적인 제재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민사적 제재로 이 차별을 해결하는 방법은 손해배상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차별적인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불법행위가 됐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차별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의 조치들이 현행 인권위원회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는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굳이 형벌을 규정할 때는 어떤 때 규정하느냐,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인권위원회에 가거나 어떤 행정기관에 가거나 법원에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차별한 가해자가 그것을 이유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직장 같은 데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뭐 진정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제소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복행위라고 하는데, 많은 국가에서는 그런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차별당했다는 이유로 일정한 법적인 절차에 내가 참여를 해서 구제를 구하는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냥 차별 그 자체를 형벌로 부과하기에는 좀 이게 비교법적으로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데, 현행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츰 이제 좀 어떤 법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정합성을 좀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형벌도 차별 그 자체를 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서 우리가 차별이 존재하는 한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위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방치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고 차별을 시정해야 될 어떤 의지 자체를 우리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차별은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적절한 구제와 제재를 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국가, 이성적인 어떤 공동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별을 배제하고 시정하는 법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이것이 가져올 어떤 결과나 효과만 가지고 또 자신에게 처할 불이익만 가지고 이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차별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차별을 시정해서 뭔가 좀 올바른 건강한 국가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 차별을
판단하고 시정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지를 갖는다면 한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